김수민의 뉴스 밑장 평론가의 세계. 네, 뉴스 밑장 시즌2가 마지막 주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에피소드 올라가면 그 다음에 에피소드 하나, 마지막으로 멤버들 3명이서 녹음한 에피소드 하나가 더 올라감으로써 시즌2는 끝이 나게 됩니다. 시즌2 종결 이후의 일정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당분간 쉬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번에 시즌 1.5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녹음한 에피소드가 간간히 올라오지 않을까 예측을 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일정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건이 불거졌는데 그 사건의 본질을 얘기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왜곡 선동을 하고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난다면 그때는 그 관련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올릴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당분간은 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구에 가서 녹음을 하는 일정이 일주일에 한 번씩 펼쳐지는데 이것이 글쎄 시즌 1에서도 그랬었는데 시즌 1 때보다 2에서 더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쉴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 시점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약속했었던 평론가로서의 지난 6년을 돌아보는 시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방선거 후보의 세계, 또 당선자의 세계, 낙선자의 세계, 지방의원의 세계 등등 연재하듯이 그렇게 들려드렸었는데 저의 직업 경험 시리즈가 되겠네요. 평론가의 세계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평론가로 데뷔를 한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평론가라는 직함을 쓰게 된 것은 2016년 5월부터였습니다. 2016년 4월까지 무슨 일이 있었죠? 총선이 있었죠. 제가 녹색당이라고 하는 정당,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는 당원이 아닙니다. 당원이 아닌 지 2년이 넘었는데 그때 녹색당이라는 정당에서 총선 대책본부 홍보본부장 겸 대변인을 맡고 있었죠. 그러면서 원래 그 전까지는 구미에서 지역 활동을 하다가 2015년 가을에 상경을 해서 상근을 하면서 총선 준비를 했었고 총선에서 결과도 좋지 않았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대변인으로서 논평을 썼던 것들이 몇 편이 히트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제가 알려지기보다는 그 논평들이 알려지게 됐죠. 그런 가운데 그 논평을 좀 눈여겨보던 언론계 종사자들이 있었는데 2016년 4월 총선이 끝나고 연락이 옵니다. 두 군데서 연락이 오는데 제일 먼저 온 곳은 총선 직후에 대구 CBS의 이동유 PD입니다. 지난 시즌 1에서 마지막 편에 특별 게스트로 출연했었던 이동유 PD죠. 이동유 PD가 그동안 녹색당 논평을 잘 지켜보고 있었는데 혹시 방송에 출연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제의를 해왔고 저는 총선이 끝나면서 조금만 더 있다가 그만둔다. 당 상근을 그만둔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 상근을 그만두고 딱히 어떤 직업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서울 생활을 접고 구미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차피 당직을 오래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주 1회 목요일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 방송 시간이 언제였더라? 5시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6시 때인가 5시 때인가 그랬는데 그 방송은 이제 지역 방송이죠. 대구 CBS에서 그러니까 그쪽 권역에서만 나가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에 출연해서 한 10분 정도 출연을 해서 어떤 주제를 놓고 팩트 체크도 하고 좀 해설을 하는 그런 코너를 맡았었고요. 라디오 세상 읽기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코너 이름은 뉴스 이건 이거다 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이건 직업적인 생활이 아니죠. 그래서 처음에는 전화로 출연을 했었는데 한 조금 지나면서 제가 대구로 가겠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대구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였냐면
아마 제가 녹색당 당 상근을 5월까지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6월부터 쉬면서 서울에 일단 거주지는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대구, 구미 이렇게 내려가면서 출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하는 프로그램이 그거 하나다 보니까 그거 하나를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일주일 내내. 주제는 뭘 할까? 주제 선정을 한 화요일쯤에 하는데 수요일에 최종 원고를 넘기고 그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하던 그런 시절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역에서 내려서 대구 CBS까지 걸어가면 뭐 10분, 15분 정도 만에 걸어가거든요. 가는 길에 또 볼펜을 입에 물고 발음 연습도 하면서 그리고 원고도 굉장히 빡빡하게 썼어요. 보통은 이제 방송 원고를 쓰면 여러 가지 형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개조식으로 그냥 써서 그거를 뭐 그대로 낭독하듯이 읽는 건 아니니까 개조식으로 돼 있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들어가야 될 말들은 개조식으로 써놓고 말하듯이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좋은데 저는 마치 말을 하는 거 연설문 쓰듯이 다 써서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방송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또 다른 방송을 경험을 안 해보니까 요령이라는 게 별로 없었던 거죠. 하지만 굉장히 열심히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평론가라는 직함은 뭐 이게 면허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자격 심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송국에서 쓰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무슨 당의 대변인 또 전직 지방의원 이런 타이틀로 방송을 계속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사평론가라고 붙이게 된 것이죠. 그렇게 방송 하나만 출연료도 또 지역 방송은 출연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어떤 직업을 삼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다른 생각을 했어요. 직업 준비를 뭘로 해보겠다 이런 계획은 있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착수는 못한 채로 그렇게 일단 방송을 하게 됐고 방송인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랬었는데 두 번째 연락이 옵니다. 두 번째 연락이 온 것은 2016년 8월이었습니다. 아마 광복절이었나? 하여튼 일요일이었나? 그 정도 시간이에요. 그때 연락이 온 사람이 누구였느냐? 제가 자다가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쉬고 있다가. 그리고 총선 끝나고 나서 피로가 많이 몰려오고 이래서 거의 뭐 종일 뻗어서 자거나 쉬거나 하는 나날이었었는데 그때 저한테 전화를 걸어주신 분이 2016년 8월에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어요. 저는 팟캐스트를 하는 김용민이라는 사람입니다. 라는 문자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하자는 거구나. 직감을 하고 전화를 제가 걸었죠. 걸었더니 당시에 팟캐스트에서 수위권에 있었죠. 김용민 브리핑 방송을 하는데 요일별 게스트가 있다. 그 게스트들 중에 한 분으로 모시고 싶다. 금요일 코너에 출연해달라. 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토요일이었나? 금요일이었나? 헷갈리네요. 그래서 주제는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럼 왜 저한테 연락이 왔느냐? 저는 그 전에 방송 활동을 별로 안 했고, 김용민 PD도 제가 방송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을 텐데, 왜 저한테 연락이 오게 되었느냐 했을 때 기억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총선 기간 중이었었는데, 그 유명 팟캐스트 중에서 새가 날아든다 라는 팟캐스트 있죠. 거기서 진보정당 멤버들 좀 출연 많이 시킬 때가 있었어요. 총선 때. 그쪽이 기본적으로 친민주당 쪽이긴 하나, 진보정당도 좀 이렇게 같이 껴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팟캐스트였죠. 김용민 브리핑도 마찬가지고요. 김용민 브리핑은 실제로 정의당이라든지 이쪽 진보정당 지지자들도 많이 듣는 팟캐스트였는데, 그 새가 날아든다에 녹색당 당직자들이 출연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 김용민 PD하고 마주쳤다고 해요. 김용민 PD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제 차례로 녹음을 하는 현장이었던 거죠.
근데 김용민 PD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녹색당이란 얘기를 듣고 거기에 지금 논평을 쓰고 있는 것이 누구냐, 누가 쓰는 것이냐, 잘 보고 있는데 누가 쓰는 거냐라고 얘기를 해서 당의 당시 이제 운영위원장이 김용민 PD에게 김수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뭐 대충은 이제 어떤 사람인가 정보나 이런 거는 김용민 PD가 검색을 해봤을 테고 구미시의회 의원을 했었다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출연에 들어가게 됐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두 개의 프로그램을 하게 된 건데 물론 이걸로 직업 생활을 할 정도는 당연히 안 됩니다. 김용민 브리핑의 첫 편을 하는데 기억이 나요. 제가 첫 주제로 이제 김무성에 대한 주제였었어요. 근데 새누리당 총선 지고 난 다음에 김무성 씨가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때 대표는 사퇴를 했었죠.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막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이제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진작에 뭐 했냐. 박근혜 정부를 바로잡아야 될 그런 책임 있는 여당 대표였는데 진작에 뭐 하다 이렇게 돌아다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김무성 전 대표가 하이도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에 갔는데 뭐 거기서 김대중 정신을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김대중 동상 옆에서 김무성이 사진도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마디 하실 것 같다. 내려가 임마. 동상 옆에서 내려가라는 거죠. 근데 내가 이 부분을 성대모사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김용민 PD가 빵 터지고 뭐 댓글도 몇 개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해보니까 다른 코너에 비해서는 뭐 청취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코너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렇게 리플이 별로 달리지는 않더라고요. 워낙에 분량이 많고 컨텐츠가 많은 코너가 많은 브리핑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좀 비인기 종목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예, 거기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듣기 때문에 여러 신경을 썼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김용민 브리핑이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뭐 범민주진보 뭐 이렇게 김용민 PD도 저를 민주당 옹호하고 민주당 편 들어주라고 섭외한 건 아니었어요. 당연히. 녹색당이라는 걸 알고 섭외를 한 것이고 진보정당이라든지 녹색정치라든지 환경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스피커로서 저를 발탁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저하고 같은 코너인데 다른 요일에 출연하는 분들도 뭐 민주노총 대변인 출신이라든지 뭐 참여연대 활동가라든지 이런 이제 활동가들 또 굳이 얘기하면 민주당보다는 진보적인 이쪽 성향의 게스트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로 편입되듯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게 정당이 아니잖아요. 시사 프로가. 어떤 스펙트럼은 있죠. 그 방송 듣는 국민의힘 당시는 새누리당 지지자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별로 없었을 텐데 그런 일정한 정치적 경향성은 있지만 근데 뭐 제가 어디 뭐 편입돼서 들어간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방송을 편히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마침 그때 뭐가 터지냐면 촛불. 네. 최순실 게이트가 그때 터지죠. 2016년 10월. 그래서 제가 더더욱 그 전국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저대로 앞으로의 뭘 직업적인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는 있었지만 어쨌든 그 사건이 터지니까 또 뉴스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일주일에 2개의 프로그램을 출연하는 뭐 아마추어 평론가에 가깝지만 그래도 열심히 뉴스 보고 생각하고 원고 쓰고 했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또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김용민 브리핑은 게스트하고 김용민 PD가 통화를 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좀 자유롭게 끌고 가면 되는 프로였는데 저는 또 일일이 다 썼어요, 원고를. 그럼 좀 재미가 없죠. 근데 김용민 PD 특징이 제가 한동안 일을 해봤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막 지적도 잘 안 하시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아서 뭘 하게 만들어요. 본인의 의도는 그것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점점 이제 코너에 재미가 붙고 제가 성대모사 터지기 시작하니까 그런 걸로 재미를 붙여나가다가 촛불까지 맞이를 하게 됐고 촛불의 그 와중에 또 공개 방송도 몇 번 가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친숙하게 정치자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계기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2017년 1월이 들어가면서 그때는 박근혜 씨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의결돼서 직무가 정지돼 있던 시점이고 곧 대선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런 시점이었던 건데 2017년 1월이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때 김용민 PD가 원래 자신이 있었던 국민TV라는 협동조합 언론이 있죠. 인터넷 언론. 그쪽이 이제 좀 더 자신이 다시 돌아가서 뭔가 헌신을 하고 싶다 이런 의사가 있어서 김용민 씨도 김용민 브리핑 같은 것도 이제 국민TV를 통해서 유튜브 생방도 나가고 이런 형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생기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김용민 씨가 저를 추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원래 사실 김용민 씨는 저를 정치인으로 생각하고 섭외를 했던 겁니다. 근데 김용민 씨가 뭐 제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평론가구나. 대구 CBS의 평론가로 출연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평론가로서의 그 길을 열어주는데 이제 일조하신 거죠. 그래서 뉴스 브리핑 한 20분 정도 5가지 뉴스 정도를 다루는 뉴스 브리핑 코너를 저에게 그쪽에 좀 출연을 하시라라고 해서 거기서 본격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일주일에 2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이 직업적 평론가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뉴스 브리핑은 데일리 브리핑이고 그럼 주 5회 출연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이 정도면 이제 평론가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뉴스 브리핑을 뉴스케일 라이브라고 해서 굉장히 여러 시간 동안 국민TV가 돌리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브리핑을 하는데 5가지 꼭지를 정하는데 이것도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종일 걸렸어요. 5가지를 뭘 선정하지 정말 잘 선정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메인 뉴스라고 할 만한 것뿐만 아니라 놓칠 수 있는 뉴스까지 2개 정도 포함을 해서 5개를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공을 들여서 선정했던 것 같아요. 원고도 열심히 썼지만 뉴스 선정부터를 오후 시간을 다 바쳐서 써서 밤에 원고 쓰고 그 다음날 오전에 2%가 있었거든요. 그럼 또 일찍 일어나야 돼요. 방송국에 가는 일정은 아니지만 전화 통화로 하는 거지만 일찍 일어나는 그런 일정들을 또 준비를 하면서 평론가로서 본격적으로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근데 조금 이제 불길한 조짐들은 있죠. 왜냐하면 국민TV라는 매체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주당 열성지층들이 많이 듣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뭐 조금 벗어난다 싶으면 바로 악플 달리고 뭐 이런 것들이 그때도 어느 정도 있었죠. 근데 다만 그것을 어느 정도 세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박근혜 씨가 탄핵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80%의 국민이 하나 되다시피 해서 여론을 모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덜 드러났을 뿐이지 좀 위협이 될 만한 요소들은 그때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는 게 김용민 브리핑이 끝이 나면서 2017년 5월 대선 때 끝이 나는 거죠. 끝이 나면서 그때 그쪽도 이제 김용민 PD도 쉰다 그래서 워낙에 일을 많이 해요. 김용민 PD가. 건강이 좀 상해 보일 정도로 일을 많이 하는 거의 일 중독자이기 때문에 근데 본인도 쉰다고 한두 달인가는 쉰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단 쉬기 전에 하나의 시즌이 끝나기 전에 김용민 브리핑에 제가 출연을 하게 됐고 처음으로 스튜디오에서 김용민 PD하고 같이 녹음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대선이 5월 9일에 있었고 5월 10일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됐고 그 다음 날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대선 결과를 놓고 1시간 정도 스튜디오에 앉아서 김용민 PD하고 얘기를 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다 거의 이제 통화로 하는 거였고 근데 통화로 하다 보니까 통화로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하고 김용민 씨는 컨셉트가 그 국민TV에서 뉴스케일 라이브 할 때부터 싸우는 걸로 싸웠고 비웃고 심지어는 언젠가부터는 둘이 같은 코너에 동시에 출연을 안 하게 됐는데도 앞뒤로 출연을 하는데도 제가 채팅으로 김용민 PD를 디스하는 그런 글을 올리면 김용민 PD가 방송으로 또 그걸 대받고 그럼 제가 등장을 하면서 또 김용민 PD 약 올리는 오프닝 멘트로 등장하고
뭐 이런 거였죠. 기억에 나는 게, 뭐 그날이 이제 그 대선 후보 토론에서 주적 논란이 있었을 때인데, 그 얘기를 김용민 PD가 컨텐츠로 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 제가 뉴스 브리핑에 출연을 해요. 그러면은, 앞에 주적이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연장선에서 제가, 김용민의 주적은 김수민이다. 하지만, 김용민은 저에게 적도 아닙니다. 뭐 이런, 이런 식으로 디스를 하는 거죠. 적도 아니라고, 진짜. 그렇게 이제 옥신각신하는 그 그림을 만들었고, 김용민 PD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거는 막말, 뭐 이런 건데, 굉장히 성격이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깍듯한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민 PD보다 게스트들이나 패널이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옥신각신 싸우고 이런 거는 잘 안 펼쳐졌었거든요. 그나마 서로 약 올리고 이제 툭툭 주고받는 패널이 있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그 맞은편 패널이 그 사람이 이제 싸움을 이어간다거나 먼저 시비를 건다거나 이런 걸 좋아하는 캐릭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저하고 김용민 씨는 이제 옥신각신 티격태격 하는, 계속 서로 놀리고 이런 야유하고 이런 관계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그 전에, 그래서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팟캐스트를 녹음을 하게 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예, 엄청난 악플들이 달려있는 겁니다. 이제 김용민 씨는 김용민 브리핑 잠시 접고 어디 쉬시러 가시는 상황인데, 엄청나게 달린 거예요. 저도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시즌이 접히는 상황이었으니까. 뭐냐면, 저는 대구 경북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대선 결과에 대구 경북 측면에 대한 얘기를 더 해야 됐는데, 아니 홍준표가 대구 경북에서 1등을 했지만 과거에 박근혜 후보가 받았던 것보다 훨씬 낮은 득표다. 이건 변하고, 그러면 뭐 안철수나 유승민 찍은 사람들 또 인정 안 할 거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구 경북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민주당이나 이런 조직들이 열심히 활동한 것도 아니었었다. 그 단기간에 그게 확 바뀌겠냐. 그리고 홍준표는 홍준표대로 굉장히 개인기가 출중한 정치인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제가 홍준표를 정치적으로 지지한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대목조차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극악한 정치인, 극우적이다 이런 표현까지 해요. 근데 제가 홍준표가 능력이 있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대구 경북 주민들의 선택에 대해서 그것을 굉장히 별천지 이상한 것처럼 보면 안 된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악플들이 게시판에 달립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했었던 지방의원의 세계 이런 거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구미에서 뭐 박정희 기념사업에 맞서 싸울 때, 친박 세력하고 싸울 때, 그런 사람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에서 대구 경북에서 나름대로 고군분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민주당은 제대로 있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랬다가, 그리고 이제 특히 지역 바깥에서도 알아주지 않아요. 지역 바깥에서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악플을 달아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자유한국당 쪽에 잘 보이려고, 대구 경북 놈이니까 그쪽에서 정치해야 되니까 자유한국당 쪽에 잘 보이려고 그런다. 개 같은 얘기죠. 자유한국당한테 잘 보일 거면 왜 내가 김용민 브리핑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보수 매체에 가서 얘기를 하겠죠. 되도 않는 얘기를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와, 근데 그 악플을 셀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때 이미 이제 불길한 싹은 트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까지 악플이 달린 걸 봤을 때 나는 매장이다 이제. 그래서 김용민 브리핑에는 출연할 일이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김용민 PD가 저한테 하나 제의를 해서 약속한 게 있었는데, SBS에서 팟캐스트를 런칭을 하니까 거기 같이 출연하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세상 일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될 경우에 대해서 준비만 해뒀을 뿐이지 될 거다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한참 그 얘기를 또 안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안 되는가 보다 했고, 그 다음에 홍준표 관련한 것 때문에
그렇게 악플이 많이 달린 걸 보면서 이러면은 뭐 청취자들도 싫어할 거니까 내가 김용민 브리핑이나 이쪽에 나아갈 가능성은 없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시사평론 쪽으로 뭔가를 내가 해볼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뉴스케이 라이브 출연했던 것도 대선을 맞이해가지고 끝이 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2017년 5월, 6월을 이제 보내다시피 했는데, 근데 김용민 PD가 결국 얘기를 하더라고요. SBS 팟캐스트 7월 초부터 시작한다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게 바로 김용민의 뉴스 관장입니다. SBS 팟캐스트. 그러니까 SBS 라디오로 나가는 건 아니고 SBS 쪽의 미디어 쪽에서 별도로 제작하는 팟캐스트가 시작이 된 거죠. 이게 김용민 PD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냥 예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했던 것처럼 옥신각신 싸우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멤버 한 분이 더 들어오신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사실 거론됐던 분이 장하나 전 국회의원이었어요. 근데 장하나 전 의원한테도 얘기가 갔는데 김수민 씨도 내가 안다. 장하나 전 의원이 구미 불산 사태 있을 때나 이럴 때 구미로 와서 만난 적도 있고 그쪽에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제가 예전부터 알던 분도 있고 이래서 장하나 전 의원도 저를 아는 상황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여성 멤버 한 명 해가지고 3인조로 출범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이유는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이유는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장하나 전 의원은 참가하지는 않는 걸로 됐습니다. 뭐 가정에 그때 뭐 아이도 양육해야 되고 이런 환경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싫어요. 뭐 김수민, 김용민 싫어요. 뭐 이런 이유는 전혀 아니었고, 그래서 다른 분이 선택이 됐는데 시사평론을 그 전에도 계속 하셨던 그리고 기자 출신인 이승원 씨가 나중에 MBC에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를 진행을 하죠. 이분이 이제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3명이서 뉴스관장을 시작하는데 뉴스관장이라는 그 컨텐츠의 특징은 굉장히 이제 전문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뭔가 엉터리 같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고 이런 느낌에 계속 말장난하고 서로 신경전 벌이고 놀리고 뭐 이런 컨셉트였던 거죠. 근데 중간중간에 뭔가가 들어가는, 그래도 유의미한 구절들, 씹어볼 만한 구절들이 몇 개 들어가는, 그리고 정치권에 대해서 다룬다고 했을 때 이 신문이나 잡지 기사로 치면 박스 기사와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다뤄지는 거죠. 그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재밌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프로그램이 이제 제 인생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저도 이름을 알리게 되고 성대모사꾼으로 등극하기도 하고, 뭐 하다 뭐 역사 인물 성대모사 이런 것도 합니다. 네, 뭐 이순신 성대모사 이런 거. 근데 그거를 또 그 정치인 성대모사를 하는 걸 그대로 갖고 가서 말도 안 되게 하고 뭐 이런 것들. 뭐 김유신 성대모사는 이제 김종필로 나 김유신 충청도 출신이에요. 뭐 이런 걸로 한다거나,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이 뉴스 관장을 하면서도 이제 훗날에 있을 큰 사태를 몇 번 예고했었다. 제가 몇몇 건으로 좀 심하게 악플이 달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북한군 병사가 탈출해가지고 귀순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총 막 맞고. 그러면서 이제 이국종 의사가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수술을 굉장히 힘든 수술을 해서 결국에 생명을 확보한 것이죠. 수술을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비판했던 것은 뭐 몸 안에 기생충이 뭐 많고 뭐 이런 것들까지 막 다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이거는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그리고 그게 국가 안보의 중요한 요인인가요?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합니까? 그것보다 한 사람의 인권이 우선이에요. 기본권입니다. 국가 안보의 그 병사의 소상한 몸 상태가 중요한 거 아니었었고 국민들이 그걸 알아야 될 권리도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막 그렇게 털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행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더니 온갖 악플들이 달리는 겁니다. 이건 뭐 황우석 사태 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국종 의사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은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층 다 있는 거거든요. 황우석 사태 때 그랬죠. 그때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이 다 같이 목 매달았던 것처럼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평창올림픽으로 2018년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남북 단일팀 구성 때 저도 비판을 했었습니다.
원래 연습을 하던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의 출전 기회 빼앗기는 거는 충분히 걱정하고 비판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또 팀 종목인데 북한 선수 3명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좀 차질이 빚어지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그때 세라 모레이 감독, 캐나다 출신 감독이죠. 이분도 반대했었어요. 이분이 마치 이분도 다 승인한 것처럼 몰아가던데 이분도 반대하면서 좀 번민하다가 근데 정부 결정이고 뭐 이렇게 번복하고 철회하고 이런 게 불가능해 보이니까 이렇게 된 이상 열심히 해보겠다. 맞춰서 해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분이 옳사고나 좋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1991년에 남북 단일팀으로 청소년 축구, 탁구 이런 거 했잖아요. 그때는 모르겠어요. 그때도 사실 그 문제는 대두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정화 씨도 우리 때는 그게 별 말이 없었지만 지금은 말이 나올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그다음 남북 단일팀 한다고 해서 남북 관계가 이렇게 새로 변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일단 평창 올림픽에 북한 선수단 온 것 자체로 충분하게 반전은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특히 그 당시 20대 여론에서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높게 일어났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난 공감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악플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이슈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악플들이 쏟아져서 또 몇 건 더 있어요. 그리고 저보다 이승원 씨가 더 많은 악플을 받은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비판을 하는데 내가 별로 동의를 안 해줬으니까 비판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심하게 비판을 하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이제 하나 기억나는 게 이제 김용민 씨가 안철수 바른미래당 대표에 대해서 박근혜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난 딱 생각나는 게 그때 인터넷 한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보고 박근혜 같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람이 따지고 보면 공통점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근데 그렇게 쳐도 어떻게 보면 나는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3명이 공통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길게 여기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리고 안철수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데 박근혜 같다. 글쎄, 난 그건 동의를 못 하겠어요. 나도 못했고 이승원 씨도 못했는데 바로 악플 달리는 거예요. 안철수 지지한다고. 이 좀 약간 또라이들이에요. 네. 이게 나중에 상태가 더 심각해지면서 자기네 마음에 거슬리면은 자유한국당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나중에 가면. 그리고 페미니즘 이슈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의 백래시 이미 그때 있었습니다. 지금 자웅을 이준석 내하고 민주당 강성 지지층하고 지금 서로 자웅을 겨루지 않습니까? 안티페미니즘에서. 예, 그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난 문재인 정권 보고 페미니스트 정권이라고 하는 것도 기가 안 찹니다. 그 지지층이 그 정도 되냐고. 박원순 사건 때 다 드러났잖아요. 또 여러 가지 악플 달리는 이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럭저럭 넘어갔던 것 같아요. 예, 워낙에 촛불이었던 거죠. 촛불 스펙트럼에 다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럭저럭 넘어갔던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그래도 제가 민주당 스피커로 있는 건 아니니까 진보정당 쪽 스피커 녹색당 출신이긴 하나 정의당이라든지 이쪽도 어느 정도 포괄하는 그런 포지션으로 임했던 것이고 김용민 씨도 저한테 기대했던 포지션도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얼추 그냥 이렇게 가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악플도 계속 달리고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018년이었어요. 2018년인데 제가 김용민 브리핑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심층 주제로 또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예를 들면은 복지국가를 하려면 부자 증세만 해서는 안 된다. 대기업 증세만 해서는 안 된다. 보편 증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문재인 정권하고는 그게 입장이 다른 거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핀셋 증세, 대기업하고 초부유층만 했었어요. 근데 이런 걸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악플이 달립니다. 김수민 당신이 한 얘기는 자유한국당 같은 거다. 너 씨발 자유한국당이 언제 보편 증세 얘기했어요? 보편 증세는 다 세계사적으로 진보 좌파 세력에서 하는 겁니다. 뭣도 모르고 막 씨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악플들을 보면서 이 인간들이 무슨 개혁 진보 세력인가.
얘네들은 그냥 민주당을 편들기로 하고 거기에 올라탄 것일 뿐이지 가치관적으로는 하나도 개혁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탐닉하고 매달리는 게 역사예요. 사회과학 쪽은 굉장히 약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면 민주당 지지 집단은 진보라고 볼 구석이 없어요. 이번에도 드러났지만 이재명 후보를 가장 지지 많이 한 소득 구간은 월 800이었나? 하여튼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문재인 정부도 지지율 떨어질 때 보면 블루칼라나 저소득층부터 먼저 떨어져요. 민주당 지지층 자체가 중산층이에요. 서민층이 아닙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상 이렇게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서민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그때 알 수 있었다.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부유층만 세금 내라는 거는 중산층 세금 안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증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중산층은. 그래가지고 무슨 복지국가를 해요? 서민층도 어느 정도 더 내야 되는데, 하려면. 그리고 그게 누구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서민층이 세금을 좀 더 내면 부유층이나 중산층은 그보다 훨씬 많이 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복지를 두텁게 하면 서민층이 돌려받는 걸로 다 따지면 이득이죠. 그게 하후 상박입니다. 근데 부유층만 해라라는 거는 그 부유층만 해가지고 뭐 얼마나 늘어나는데 재원이. 그걸로 뭘 할 수 있는데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그 뭐 10조도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몇 조입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환경이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써 준비해봤자 말도 안 되는 댓글 달리고 차라리 그냥 동의 안 한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내용을 다 박살을 내놓습니다. 악플 몇 줄로. 한 얘기를 안 한 것처럼 하고 하지 않은 얘기를 한 것처럼 하고. 또 이것도 있었다. 내가 BTS가 원폭 사진 티셔츠 입었을 때 그거 비판했었거든요. 그때도 난리 났었어요. 근데 BTS가 스스로 사과하면서 다행으로 끝난 거죠. 또 생각나는 거 있다. 아까 제가 홍준표 얘기했었는데 홍준표 얘기도 김어준이 나와가지고 내가 그때 홍준표의 능력에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내가 지지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비판도 했는데도 홍준표 편인 것처럼 몰아가는 새끼들이 있었는데 바로 며칠 뒤에 김어준 씨가 방송에 나와서 김용민 씨 방송에 나와서 홍준표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싹 사과하더라고요. 김어준이 얘기하면 맞고 내가 얘기하면 틀린 거야. 똑같은 거라도 거의 비슷한 거라도. 심지어 김어준이 나보다 훨씬 강하게 홍준표에 대해서 능력을 높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얘네들은 결국에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이라도 찬성 반대가 뒤집어질 수 있는 인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나. 제가 2018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문재인 정권도 1기가 끝난 거니까 2기로 들어가면서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을 바꿔라. 민주당 정부를 만든다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얘기했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김용민 브리핑에서도. 그랬더니 또 지랄 개판 뭐 치고. 자꾸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이럴 것 같으면 내가 뭐하러 고생해서 준비를 하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김용민 PD한테 하루는 술 좀 많이 먹고 너무 고민이 심하니까 이제 안 하겠다고. 김용민 브리핑 출연 안 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다음 날에는 죄송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술 먹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제가 뭐 거친 언사를 쓰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김용민 PD가 그런 사람 좀 못 견디게 만들려는 악플러들이 있다. 계속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됐었던 건데 그때 이미 이제 불길한 기운은 충분히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2018년 3월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저한테도 중요한 기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울로 다시 가게 됩니다. 프로그램 몇몇 개를 더 맡게 되면서 서울로 가게 되는데 제가 은평구에 뭐 저를 좀 몇 년 아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한때 옥탑방에 살았었잖아요. 한 달에 15만 원 내는 옥탑방이 나왔어요. 제가 아는 분이 기거하던 방이었는데 근데 프로그램 출연 개수도 늘고 이제 직업적으로 할 수 있는 만한 여건이 되어 간다는 거에 더해서 15만 원짜리 방이니까 그러면 서울로 가자. 자, 그전에는 뉴스 관장 주 2회 녹음하거나 1회 녹음하거나 했었고 또 그때 제가 SBS 라디오에 출연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2017년에. 그때는 일주일에 2번 서울로 기차를 타고 갔었어요. 왔다 갔다.
그러다가 2018년 3월부터 서울로 거주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그때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MBC 경남에서 소수의견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합니다. 거기 이제 출연자가 MC를 박혜진 아나운서가 봤었죠. 근데 아이템이 워낙에 좋아가지고 여러모로 기억에 남습니다. 좀 이 시사 평론을 하다 보면 그때 그날 것만 자꾸 다루는 이런 걸 하게 되잖아요. 근데 소수의견은 좀 심층적인 아이템들을 많이 뭐 지방의 아이템이라든지 뭐 노동자의 현실, 뭐 동물권 얘기도 다뤘던 것 같고 뭐 조금 소소하게는 이렇게 논쟁적이진 않았는데 대학교 축제에서 뭐 술을 추방하고 있다 이런 것도 다루고 예, 지방선거 얘기 당연히 많이 했었고 그거는 유튜브에 남아있을 텐데 아마 여러분들 또 검색을 해보시면 좋은 컨텐츠들을 또 계속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컨텐츠가 좀 사람들이 많이 봐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소수의 사람만 지역에서 보다가 그나마 연출하고 구성한 사람들 이제 뭐 좋은 프로그램 상 이런 거 받고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상만 줄 게 아니라 진짜 이 상은 청취자, 시청자, 독자들이 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솔직히 유튜브 조회수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 제가 이거 진짜 알찬 프로고 두고두고 봐도 괜찮은 프로다라고 할 만한 프로가 뭐 굉장히 희귀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프로를 하는 게 레거시 미디어, 지상파 방송이나 이쪽에 그나마 좀 현실적인 책무인 것 같습니다. 2018년은 이제 평론가로서 확실히 자리를 잡아 나가던 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여러 악플들은 있었지만은 굉장히 이게 큰 기점이다 싶은 그런 악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태라고 할 만한 것까지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2019년이 다가오는데 2019년에 그 전운이 감도는 거죠. 일단은 선거법 문제가 있는데 선거법을 민주당이 계속 이제 쌩까다가 공수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같이 이렇게 패스트 트랙에 국회에 태우게 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제 민주당이 하는 거니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솔직히 선거제도 개혁 제가 얘기를 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악플 달았어요. 현행 소선거구제로 그대로 200석 가자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다는 악플이었습니다. 그 뭐 양당제가 옳다 뭐 이런 거 걔네가 그랬어요. 아니 양당제가 오르면 선거제도 바꿔가지고 양당이 지지율 많이 얻으면 양당제 된다고 그렇게 공정하게 해서 양당제 해라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양당제가 나오면 양당제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민주당이 일단 선거법 개정에 나선다고 하면서 그 악플들은 줄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선거법 개정 전에 불거졌던 이슈가 손혜원 의원 목포 적산가옥 구매 요겁니다. 저는 사건 터졌을 때 바로 본질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축약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저만큼 빨리 얘기하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뉴스 터지는 그날 바로 얘기했어요. 투기라고 볼 근거는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걔 난리가 났어요. 민주당 지지층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해충돌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탑재 안 되는 인간들이었고 여기서 이미 위험이 드러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손혜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 쪽의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정부 정책, 문화 정책을 직접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포에 적산가옥을 샀다. 이게 문화재 테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 뭐 그린벨트 같은 거라고 전우용이라는 사람이 짓거렸는데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예전에 문화부 쪽에 공무원이 언론에 기고를 해서 문화재 테크 한번 관심을 가져주세요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이 문화재가 이제 지정 문화재이기 전에 그건 등록 문화재잖아요. 등록 문화재는 해제하기도 쉬워요. 근데 그걸 떠나서 등록 문화재 뭐 지정 문화재로 돼도 이걸 통해서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뭘 또 그 사업을 해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수익이 얼마를 얻었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 자기가 사적으로 집을 사서 투자를 해놓고
공적으로는 또 그 정책을 건드릴 수 있다. 이거는 회피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구청에서 소방도로 놓는 땅에 구청장이 땅 사놓는 거. 네. 그 계획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걸 알고, 미리 알고 나서 땅을 샀든 아니면 땅을 샀는데 그 다음에 계획이 나왔든 간에 이런 건 피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피할 수 있을 때, 사전에 피할 수 있을 때 피해야 된다고요. 손혜원 의원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죠. 이분이 정신을 못 차린 게, 저는 투기라고 생각 안 하고 결국에 무죄가 나왔어요. 그 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근데 정신을 못 차린 게 그러면 지적을 받았으면,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 못 했다.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 서둘렀다. 이렇게 반성을 하고, 저간의 사정을 설명을 하면 돼요. 근데 이해 충돌이 아니라 손해 충돌이라는 거예요. 손해원이라서 손해 충돌이라고 했나 본데, 손해를 봐가면서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익으로 연결될 여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반성을 왜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난 여기서 이미 글러먹은 집단이라고 봤어요. 이 집단은. 야, 요대로 가면은 진짜 큰일 나겠다. 예. 진짜 이 독해력이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있는지 딱 드러났던 게, 제가 SBS가 그때 막 보도를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SBS도 비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투기로 몰고 가려는 게 너무 역력했거든요. 그리고 이해충돌이라는 말이 보도 5일 만에 나옵니다. 처음부터 이해충돌로 접근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SBS 보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SBS에 출연해가지고 SBS 보도 비판하고, 김용민 브리핑 출연해가지고 손혜원 의원 비판합니다. 근데 대놓고 얘기했어요. 거꾸로 하지 않겠다. 김용민 브리핑 출연해서 SBS 보도 욕하고, SBS 출연해가지고 손혜원 의원 욕하고, 이런 거는 내가 가오 떨어져서 못한다. 근데 뭐라는 줄 아십니까? 기회주의라는 거예요. 이 새끼야, 거꾸로 해야 기회주의지. SBS 출연해서 손혜원 욕하고, 김용민 브리핑 출연해서 SBS 욕해야 기회주의지. 그러니까 이거 분간을 못하는 인간들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글러먹었다 이거. 그래서 민주당은 지지층이 지금 글러먹었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이,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정신 안 차리면 끝난다, 이 당은. 그렇게 좀 두고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불거진 게 뭐냐? 조국 사태입니다. 근데 조국 사태 전에 저도 큰 분기점을 맞이하는데, 조국 사태가 2019년 8월이잖아요. 근데 6월부터 7월에 뭐가 터지나요? 한일 갈등이 터집니다. 수출 규제. 근데 그때 제가 정부가 잘 절충하고 타협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용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다 엎혀가지고 한일전, 불매, 의병 이러고 있을 때였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도 상식적으로 최소한의 상식이 있으면 이건 타협을 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갈 거라고 봤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그 강제 동원 피해자분들에 대한 배상 문제에 있어서 한국 기업하고 일본 기업이 분담하는 1+1 안을 내놓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걸로는 안 된다고 봤지만 어쨌든 그 안을 내놔요. 전적으로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되고, 돈 안 내놓으면은 가압류해가지고 다 작살내야 된다, 이런 쪽은 아니었던 거죠, 문재인 정부도. 그럼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지금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되고, 그렇게도 안 풀린다 라고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저도 조금 예상치 못한 전개였던 게, 민주당에서 강경파가 나오면 온건파도 나올 줄 알았어요. 대표적인 게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었던 게 이낙연 국무총리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아베 당시 일본 총리하고 인연도 있어요. 그것도 좋은 인연이에요. 그 한국인 한센병 환자 문제를 갖고 일본에서 결국에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걸 따낸 사람입니다, 이낙연이. 이낙연이 그걸 뭐 했어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저는 그때 한일의 타협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주장을 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을 좀 삼갔습니다. 왜냐? 협상할 거기 때문에. 협상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지, 협상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저놈 나쁜 놈들 이렇게 얘기할 의사는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한일 문제에 관해서 점점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세지는데도 훗날에 제가 2020년 7월에 TV 아사히하고 인터뷰를 할 때도 문재인 정부 비판을 삼갔어요. 특히 그건 일본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그때 방송 전에도 내가 한국 내 방송에 출연했을 때는 한국 정부가 한일 간 문제 방치하고 오히려 더 부추기고 했다라고 비판을 하지만 일본 방송에서는 그렇게 안 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문재인 정부 잘들한 마음으로 했단 말인데 결국에 저는 이제 뭐 토착 왜구됐냐 이런 악플들이 빗발치게 달리는 거죠. 그때 뭐 공교롭게도 정영진 씨가 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가 엄청난 악플을 받고 결국에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는데 저는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지나면서 또 이거는 일단 넘어갔어요. 한참 악플 달리다가 일단 이건 넘어갔어요.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제가 이동영 씨가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김용민의 뉴스관장이 시즌 3인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성원 씨가 하차를 하고 박지희라는 분이 들어왔어요. 근데 박지희 씨가 원래 이동영 패밀리 쪽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묘하게 이제 김용민 씨가 이동영 씨하고의 어떤 연계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구축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동영 씨가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도 사달이 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영 씨는 김용민 씨보다 더 앞장서서 더 먼저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저는 거기서 페미로 돼 있었어요. 캐릭터가. 근데 이분들이 무리수를 둔 거죠. 예, 김용민 씨는 저한테 페미 하지 않습니다. 절대. 저는 사실 제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제가 거부한다거나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안 돼요. 그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못 갔습니다. 여러 가지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부끄러운 일인 거기 때문에 내가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하는 거지. 근데 페미니즘을 지지를 하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페미는 아닙니다. 근데 자꾸 페미 하는 거예요. 이게 재미로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러다가 이제 한번 싸움이 나죠. 어떤 대학의 시간 강사가 이렇게 뭐 짧은 치마 입은 여학생 사진 이렇게 자기 SNS에 올리면서 막 그렇게 하다가 하도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러면 거기서 뭐 네,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또 무슨 다른 사진 올려서 그럼 자 이런 거 다 피해가지고 저런 사진이나 올릴게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난리가 나서 학생들이 이 강사 수업 못 듣겠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수업을 못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냐 그랬냐면 이런 일로 수업을 못 하게 되는 게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근데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진 이상은 그거는 그 본인이 알아서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거 오히려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온갖 이제 악플이 달리면서 그게 이제 청정구역이라는 프로였는데 그래서 청정구역에는 내가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게 맞았어요. 청정구역은 이동영 패밀리의 중심과 같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나는 거기서 굉장히 이질적인 사람이에요. 예, 그쪽도 그걸 알고 저를 섭외한 걸 텐데 그러니까 페미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왜 나를 섭외했는지, 이동영 씨가. 예, 무엇 때문에 섭외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한바탕 난리가 나고, 저도 이제 그때부터 악플러들한테 직접적으로 본격적으로 응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난리가 났었다가, 청정구역은 이제 출연을 안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수다맨들이라는 다른 프로가 있었습니다. 이동영 씨 쪽, 미르미디어. 거기서 하는 수다맨들은 좀 예능에 가까워요. 시사도 들어가 있지만 비시사도 들어가 있어요. 그냥 2시간짜리 프로인데 거기만 출연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김용민 씨가 뉴스관장 끝나고 뉴스관장이 이제 김용민 씨가 SBS하고 분쟁이 생기면서 끝나게 된 건데 이 얘기도 또 길겠다. 지금 벌써 50분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박지희, 김수민, 김용민 요 진용 더하기 이제 오창석까지 해서 요 진용을 이제 미르미디어에서 하는 걸로 해서 측면승부 이동영 씨가 YTN 라디오에서 뉴스 정면승부라는 프로를 하고 있었던 거를 좀 이렇게 패러디해서 측면승부라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게 됐죠. 근데 측면승부든 뭐
그 청정구역이든 악플들이 이제 제법 막 그 특히 한일전 거치면서 많이 달리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국면은 좀 넘어왔는데 제가 그 청정구역은 정리를 하고 일단은 계속 가는 상황이었고 그 2019년 8월로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내가 기억나는 게 윤석열이 검찰총장 되던 시즌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나는 그때 뭐 도이치모터스가 어쩌니 장모가 어쩌니 하는 얘기들이 나올 때인데 제가 사실 그 전까지는 법조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관심도 별로 없었고 별로 다루고 싶어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나는 좀 계속 좀 찜찜한 거예요, 계속. 이게 이 집안은 뭐 이렇게 문제가 많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김용민, 이동영 씨 같은 사람들이 윤석열, 윤비어천가를 부르다시피 합니다. 나 아직도 기억나요. 조국 사태 때는 또 조국 딸 보고 예쁘다고 하던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는 뭐 박지희 씨나 오창석 씨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될 때 또 김건희 예쁘다고 막 이런 얘기 했었어요. 나는 오히려 좀 찜찜한데 이거.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사안은 내가 잘 모르고 내가 찜찜해야 한다고 한들 뭐 이렇게 속 시원하게 밝힐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냥 있었어요. 네. 특별히 뭐 이렇게 높게 사지도 않고 그렇다고 윤석열 총장 인사 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그렇게 넘어갔었는데 공교롭게 그 다음 달에 조국 사태가 터지는 겁니다. 야, 이러면서 조국 사태 터졌을 때 사모펀드 보도하고 막 나오는데 사모펀드 이거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긴 이상해. 납입하겠다고 하는 금액하고 실제로 그 납입한 금액의 차이가 난다거나 그리고 왜 이런 식의 펀드를 하지? 처음에는 언론 보도도 편법 증여라든지 이런 거 아니냐라는 보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일단 빨리 가닥을 잡았던 건 손혜원 사태 때도 그랬지만 이거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보다. 사모펀드가 이게 어떻게 작용할 줄 모르는 건데 뭐 블라인드 펀드 어쩌고 하는데 블라인드 펀드라고 해서 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밝혀졌잖아요. 오히려 모르는 척 하다가 이게 혐의가 되고 기소가 되고 한 것도 있었죠. 뭐 자료를 그 펀드 관련 자료를 뭐 이렇게 위조한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이거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투자다. 요렇게는 결론을 내렸고 그 다음에 처음에 불거진 게 장학금하고 논문 문제죠. 그러니까 문서 위조 전에 이미 불거졌던 건데 이것도 부적절하다. 너 장학금을 왜 굳이 탔었어야 했냐. 그리고 성적이 안 좋은데 무슨 장학금을 받냐. 그럼 공부 못하면 더 열심히 하라고 주는 장학금이 어디 있었냐 우리나라에. 그럼 못하면 열심히 하도록 하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성적이 나쁘면 조민 씨가 성적이 나빴잖아요. 그 의전원에서 장학금 탈 무렵에. 나쁜 사람한테 줄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거는 가난한 집 학생한테 주는 거지. 그쪽 집안이 어떻게 여건이 되냐. 그리고 민정수석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장학금 주는 거 이거 의심받을 만하다라는 판단이 바로 들었어요. 그리고 논문 문제는 제가 곧바로 판단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학생도 고등학생도 논문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논문 자체 난이도가 낮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높더라도 그 정도 실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고등학생은 못 써. 이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불공정하다는 것은 저는 근데 이런 기회를 얼마나 다른 학생들도 가질 수 있느냐. 여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조금 따져보니까 논문 수준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내가 논문을 이거는 진짜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는 그 빚을 지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건데 논문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됐는데 야 이거 뭐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1저자라는데 제1저자에 걸맞는 활동을 했냐 이렇게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제가 하루는 조국이 장관 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글을 올려요. 이건 뭐 범죄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불공정한 것 같긴 한데 어쩌겠느냐. 대통령의 인사권이 있으니까. 이게 정의당 입장이랑 비슷한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초창기에 냈던 입장이고 어떤 새끼가 내가 뭐 반대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사람이 있던데 근데 제가 바로 그 다음 날에 반대한다는 글을 올립니다. 왜 올렸냐면 학생들이 청년들이 그때 반발을 하는데 이걸 대하는 꼬라지들이 민주당 쪽 꼬라지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인사는 물려라. 청년들의 반발을 당신들을 감당할 수 없다. 물려라. 이거는 일단은 물리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반대했어요. 그래서 법무장관 임명에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고 그 다음에 같은 날이었을 건데 제가 전우용 씨가
그 반대 학생들한테 자기소개서도 부모라든지 누구 도움 받지 않으면 쓰지 못할 학생들이라고 뭔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비판을 했길래 제가 삶은 소대가리 독초 씹는 소리하고 있네 라는 포스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박제가 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미르미디어 쪽에서 연락이 옵니다. 당분간 출연 쉬자. 뭐 김수민 잘렸네 어쩌네 뭐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아마 제가 복귀를 했더라도 잘렸겠죠. 그리고 복귀할 일도 없었고 워낙 악플들이 많이 달리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뒤에 이틀인가 뒤에 내가 나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측면 승부하고 수다맨들에서 하차하게 되는 거죠. 조국 사태를 통한 하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뉴미디어고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뜻이 안 맞으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유감이 없습니다. 근데 김용민 브리핑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미르미디어 말고는 김용민 브리핑에서도 제가 분명히 김용민 PD한테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할 기회를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용민 씨가 그렇게 진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그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합니다. 예, 그래서 김용민 씨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은 KBS에서 하던 김용민 라이브 하나만 남은 거죠. 아, 좀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제가 출연했던 프로그램들 얘기를 안 했군요. 김용민 라이브에서도 제가 데일리 브리핑을 했었고, 이게 데일리 브리핑을 하면 뉴스가 늡니다. 자기가 뉴스 선정하고 일일이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한두 개 정도는 딴 데서도 잘 안 다루는 걸 다루거든요. 예, 이런 것들 하면서 실력이 좀 늘고, 제가 또 EBS에서 2018년에 EBS에서 또 주 5회 출연을 했었습니다. 하루에 10분씩. 근데 이거는 시사가 아니라 워낙 그때 자유한국당이 그 시사를 하면은 왜 EBS가 시사하냐고 워낙 국회에서 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직함도 바뀌어요. 처음에 섭외됐을 때는 시사평론가였는데 그 다음 주부터 문화평론가로 바뀝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인 날짜가 뭐 6월 23일이다라고 치면 6월 23일 옛날에 이날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의 역사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아이템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뭐 역사, 문화, 심지어 과학 이런 것도 나오고 다 초보적인 수준에서 알리는 거니까 제가 소화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었습니다만 근데 또 하면서 그런 걸 하면서 또 지식이나 이런 게 또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오래 하지는 못했고 한 반년 정도 했었나요? 뭐 그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김용민 라이브죠. KBS에. 거기서 하는 뉴스 브리핑은 제가 2018년 6월에 시작을 해서 그때 이미 1년을 넘기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거기서도 하차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사실 김용민 씨하고 연결이 돼서 김용민 씨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였는데 이렇게 김용민 씨하고 이제 방송 또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뭐 이제 여기서는 하차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김용민 씨하고 PD 작가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계속 출연을 해주셔야 되고 또 김용민 씨한테 조금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을 메워줄 수 있는 김용민 씨도 하다 보면 이제 김용민 씨도 이제 팟캐스트 진행할 때하고 KBS 라디오 진행할 때 좀 달라요. 두 번째 그런 방송이 담보해야 되는 균형 이런 것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거기서는 더 균형 감각이 있긴 하나 가끔씩 이제 PD들 생각했을 때도 좀 위태롭다 싶을 때 제가 좀 이걸 맞춰주는 역할을 또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게스트가 없다. 대체할 수 있는 패널이 없기 때문에 계속 출연을 해주셨으면 한다라고 해서 더 머물게는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속으로 당신들이 앞으로의 사태를 감당할 수 있을까? 네, 아마 이것도 얼마 남지 않았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건 폭거가 일어나는데 제가 조국 관련한 아이템을 골라가면 삭제됩니다. 제가 기억나는 이유가 2019년 9월에 이미 조국 관련한 주요 뉴스들은 보도가 됐어요. SBS에서 표창장 직인 문제 보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 웅동학원 공사에 조국 동생이 따갔던 것이 이제 그 테니스장 공사인데 테니스장 지어진 적이 없다라는 것도 9월에 나갔고요. 그리고 정경심 씨 그 형제 쪽에 집 압수수색 했을 때 집에서 WFM 실물 주식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조국이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 청문회에서 한 말, 그리고 조국 집에서 압수수색 했을 때 뭐 무슨 수사관들이 여자 둘만 있는 집에 들이닥쳐서 막 뒤지고 일기장도 뺏어가고 그다음에 뭐 짜장면도 시켜 먹었다라고 하는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계속 주로 담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국 뉴스 아이템을 골라갈 때는 조국에 대한 혐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골라가는 동시에 조국 측의 대응이라든지 반론 이런 것도 같이 선정을 해가요. 두 개를 선정을 하는 거죠. 전체 아이템 중에 일부지만 두 개인데 그러면 조국한테 불리하게 들릴 수 있는 거는 삭제가 되고 나머지 한 개는 다른 브리퍼가 소개를 합니다. 친민주당 성향의 브리퍼가. 그게 오창석 씨였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그걸 견뎠어요. 그냥 언제까지 일어나 보자. 그리고 나는 정경심이 곧 구속된다고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구속되면 어떻게 나오나 보자. 이런 심정으로 했는데 계속 삭제가 되다가 제가 계속해서 이제 뉴스 밑장이나 이쪽을 통해서 조국 사태에 대한 접근 이런 걸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플도 계속 늘어나고 제가 또 악플러들이랑 또 직접 싸우기도 하고 이러니까 방송의 그 채팅창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데서 김수민은 언제 하차하느냐라고 이런 게 빗발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19년 10월입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오래 청취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김경률 회계사 나왔었던 그게 2019년 10월 초입니다. 제가 조국 장관 그 사건 중간 정리 편을 올릴 때 저 평론 인생에서도 중대 기점인 거죠. 노빠꾸다. 내가 그냥 대충 물러날 줄 알았냐. 이 선언인 거고 거기에 맞춰서 악플들도 더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차 통보를 받게 되는 거죠. 참 부끄러운 거예요. 방송 제작진들도. 나중에 그 PD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기억이 안 나는 척 하는 건지 기억 못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국 뉴스가 피로도가 높아서 걸러냈다라고 자기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왜 조국한테 유리한 뉴스는 다 나갔냐고. 네. 그건 제가 나중에 정경심 씨 1심 판결이 났을 때 조국 일가는 그 언론과 사법의 수혜자였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정확한 제목인지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대충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거기에 그런 사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교롭게도 김용민 라이브 하차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정경심 교수가 구속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빨리 될 줄 알았는데 정경심 교수가 헐리우드 액션을 쓰죠. 소환 조사를 6번인가 했으니까요. 그 6번 한 이유가 뭡니까? 안 나오는데 틀어서 안 나오니까 검찰이 계속 부른 거다. 그게 아니고 수사를 하는데 뭐 나오면 아유 머리 아파요 이러면서 집에 간 거예요. 그럼 검찰 또 집에 보내주고 이렇게 수사한 겁니다. 이런 더티한 피의자가 역사상 가장 더티한 피의자였던 것 같아요. 범죄자로서 가장 더티한 건 당연히 아니지만 흉악 범죄자도 있고 전두환이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피의자가 이런 더티한 사람은 내가 그 개인이 더티하면 괜찮은데 그걸 옹호하고 비호하는 인간들이 더 문제라고. 언론이 그때 제대로 역할을 했었냐고요. 내가 증인이야. 왜 나가야 될 보도를 못하게 하고. 당장에 KBS만 해도 유시민 쪽의 공작 때문에 KBS 기자들 다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던 거 아닙니까? 누구 한 놈 사과하는 놈이 없네 어떡해. 악플러 새끼들 중에도 사과한 놈이 없어요. 단 2놈이 나한테 사과했는데 이게 사과냐고. 그 새끼들 중에 지금 이 방송 듣는 새끼도 있을 것 같은데 야 이 새끼야 그게 사과야? 이제 와서 인정한다 이러면서 또 욕을 해요 나한테. 근데 욕은 하지 말았어야지. 야 이 새끼야 그럼 욕을 안 들어 처먹을 각오를 하고 그런 억지를 부렸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악플 다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 진실에 대한 과도한 강박 이것 때문이 아니라 자기 알량한 자존심이에요. 우월감. 악플러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평론가나 자기 악플 대상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뛰어난데 나는 너무 잘나가지고 저렇게 안 해도 다른 일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뉴스에 식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링 위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많죠. 나도 권투만 했으면 타이슨 때려 눕혔어.
졸라 처맞기 전까지는 쉽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던 국면이 이제 2019년 조국 사태였습니다. 조국 쪽은 엄청난 특혜를 입은 거죠. 그런 보도가 나가야 될 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뭐만 하면은 이거는 피의사실 공표니 검찰발 뉴스니 다 묻어버렸어요. 이렇게까지 보호받은 범죄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전두환 정권 때 전두환 말고. 그때 나는 야, 촛불이고 뭐고 간에 다 그냥 꺼지게 된 거다.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언론에 자존심이 있으며 의미가 있는 거냐, 지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마침 TV조선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 이거는 뉴스빗장에서도 한번 사연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절했었다고, 출연을. 근데 왜 거절했냐면, 저는 TV조선의 진보나 좌파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이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다른 뭐 최민희 이런 사람들이 민원연 이런 거 하다가 자기 국회의원 떨어지고 TV조선 캐스팅돼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그랬어요. 그거 봐줘라. 출연 거부는 할 수 있는데 거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다. 제가 안티조선 운동도 했지만 안티조선 운동 할 때도 한때는 저도 야, 그런 데다가 협조 자체를 하면 안 돼. 출연하면 안 돼. 극우 매체에 진보적인 글을 쓴다고 해도 별 효과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는, 뭐, 거부를 하는 거에 의미를 부여할지언정, 거부를 안 한다고 뭐라고는 하지 말자. 이런 입장이었고, 또, 조선일보는 사실 저보고 조선일보에서 칼럼 써달라. 이런 제안은 한 번도 들어온 적은 없지만, 조선일보에서 칼럼 써달라고 하면 제가 쓰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도. 근데 방송하고 신문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종편 출범할 때부터 했었어요. 방송이 의회에 가깝고 신문은 정당에 가깝다. 그 방송에 저게 전파로 돌아가는데 누군가 채널 돌리면 볼 수 있는데 신문은 구독을 해야 되고 가판에서 사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선택을 어느 정도 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인터넷이랄지라도 클릭 해야 되니까. 근데 TV는 이게 채널 돌리다 보면 나올 수 있고, 뭐 평소에 어떤 사람이 난 채널A 동아일보 싫어해 했지만 돌리다가 채널A 뭐 보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자리에 여러 가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토론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방송은 좀 달리 봐야 된다. 적어도 그런 입장을 이미 평론가 되기 전부터 갖고는 있었어요. 근데 나도 안티조선 운동하면서 출연을 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또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걸 한순간에 또 무너뜨리기도 좀 그렇고 이랬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TV조선 의뢰 출연 요청이 들어온 게 2019년 가을에 왜 거절했었냐면 TV조선에 나가면 나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조국 사태 때문에 이제 그 민주당 스피커들과 같이 하던 방송을 접었는데 이 상황에서 TV조선에 가면 귀순한 것처럼 돼버린다는 것이 컸어요. 근데 사실 TV조선 또 그 조국 사태 때 제가 무슨 겪었는지 이런 거 몰라요, 사람들이. 지금도 잘 몰라요, 지금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실컷 나는 욕만 처먹었지, 나를 욕한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정치 안 하는 겁니다. 뭐만 하면은 욕한 사람은 저를 잘 아는데, 그 욕 먹었다는 거 딴 사람들은 몰라요. 예. 그래서 아마 TV조선 또 저를 그 진보 패널로 생각하고 섭외를 한 거고, 심지어 훗날에 제가 TV조선 출연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도 처음에 그 담당 PD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은 나를 좀 민주당에 가까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예. 근데 그때는 더 그랬겠지. 근데 또 조국 얘기를 해야 돼요. TV조선 나가서. 근데 내가 그쪽에는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에 가까운 사람으로 아마 패널로 섭외를 하려고 했을 텐데, 그러면 그런 패널로 나가서 조국은 욕을 해야 되고, 근데 내가 조국 욕을 또 TV조선 가서 하고 싶지는 않았었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또 귀순한 것처럼 그냥 비춰지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해야 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안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안 나갔었던 거죠. 뭐 그러다가 이제 KBS 김용민 라이브를 하차를 하게 되면서
이제 시사평론 시작하고 가장 한적한 상황이 됐던 건데, 그때 또 마침 MBC 라디오에 김종배 시선 집중에 출연하고 있었는데, 그쪽도 뭐 조국 사태나 기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템을 그쪽에서 하나 찍어주는데, 그날도 이제 뉴스 3개를 아침에 브리핑에서 7분 동안 다루는 코너였어요. 그쪽에서 아이템을 하나 찍어주는데, 정경심 뇌경색 뇌종양으로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주진우 기자가 떠든 거잖아요. 방송에서 그런 얘기 떠들면 안 된다. 남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그걸로 구속을 면하고 싶으면 입증하는 서류를 내면 된다. 근데 지금 서류가 안 들어갔다. 2가지로 준비를 해갔어요, 요지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갑자기 작가분이 아침에 좀 양해를 구해야 되겠다. 이 결국에는 뭐냐면 제 논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김종배 씨가 주로 끌어갔는데 바로 다음 주에 정경심 구속됐어요. 그리고 구속된 직후에 아침 방송이 제가 목요일에 하던 방송이었어요. 그때 뭐 대기실에서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 근데 정경심이 구속됐으면 그때 아차 싶어서 교정하고 했었어야 되죠. 그거 한 사람이 꼴랑 표창원 의원이에요. 표창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거 그것 때문입니다. 구속되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있었구나.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철이는 조국 사태 때 당이 잘못 대응했다고 해서 불출마 선언한 게 아니고 그때 워딩을 다시 한번 검색해보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어요. 조국 지몬미라고. 이철이가 진짜 희한한 인간인 게 한쪽에서는 조국 사태 때 입 바른 소리 해가지고 불출마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조국 지몬미 해가지고 또 강성 지지층은 또 그렇게 알고 있고 참 희한한 사람이 이런 캐릭터도 이런 사람을 정무수석으로 앉혀놨으니 문재인 정부도 정상적인 정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철이가 무슨 협치와 합리의 아이콘이에요. 강성 지지층 눈치를 누구보다 많이 본 사람입니다. 한 번 딱 눈치 보고 쭉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많이 보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정경심 구속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 사태가 소강으로 가게 되면서 문제가 또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다 털었어야 되는 건데 민주당 나와서 사과하고 조국도 사퇴를 했잖아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지. 그런 건 잘 몰랐었다. 죄송하다고. 그거 사과를 안 해가지고 망가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물쩍 넘어가려다가 민주당 180석 나왔죠. 그걸로 잘난 척하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더 망한 거예요. 180석 먹고. 내가 뉴스 밑장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뉴스 밑장하고 이럴 때가 이제 그때 총선하고 겹쳤을 때인데 제가 선거 일주일 전에 예측을 잘못했죠. 민주당 150석 안 나온다고 145석인가 나온다고 예측했었죠. 크게 틀린 거죠. 근데 이거는 이준석이 10%포인트 틀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게 농구와 배구의 차이가 있습니다. 농구는 4피리어드까지 있어도 점수가 쭉 연결이 되죠. 그러면 딱 끝났을 때 60대 50이다 그러면 그냥 60대 50이에요. 근데 배구는 한쪽 편이 60점을 득점했고 한쪽 편이 50점을 득점했잖아요. 근데 세트 스코어 몇 대 몇일까요? 알 수 없는 거죠. 세트별로 점수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선거구 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 득표율로 치는 거하고 의석수 대비로 치는 게 안 맞아요.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특징과 문제. 그러니까 그때 지역구 투표로 치면은 민주당이 50% 정도 나왔고 미래통합당이 42% 좀 안 나왔어요. 근데 득표율로 치면 50대 42지만 의석수로 쳤더니 180대 100 정도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석수 예측은 좀 맞추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물론 그걸 감안해도 제가 틀리긴 틀렸습니다만은, 예. 근데 제가 이제 선거 막판에는 감이 왔죠. 근데 선거 막판이라고 아이고 내가 잘못 봤네 뭐 이렇게 부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냅뒀던 건데 막판에 제가 선거 당일에 올린 뉴스 밑장에 특집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80석을 차지한다 한들 그 마음대로 못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오히려 그걸로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민주당의 앞날을 내다본 거였어요. 실제로 민주당이 180석 맞고 난 직후부터 망가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악재가 터지고.
그럼 저는 어땠었느냐? 저는 사실 조국 사태 때 여러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했고, 그게 하차한 만큼의 출연료가 얼마였는지를 한번 따져보면, 일단 김용민 라이브는 제가 주 5회 출연이었으니까 한 달에 한 200 정도를 번다고 봐야 돼요. 그 프로로. 200하고 그다음에 그 미르미디어 그쪽이 출연료가 좀 셉니다. 그걸 감안해 보면은 대략적으로 그때 하차한 프로를 치면 하차한 프로들을 치면은 한 5, 600 정도, 그러니까 월 수입 5, 600 정도가 줄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면 이건 어차피 뜻이 안 맞으면 출연 못 하는 거니까. 예,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론가 되고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2018년 상경 이후에는 최저소득을 올리게 되는데, 근데 또 끊이진 않았어요. 예. 김용민 씨도 저하고 헤어지기 전에 제가 그 전에 그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일주일에 출연을 하게 되거든요. 되게 좀 뭐랄까 안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 없이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김용민 씨도. 네. 그리고 이제 참고로 2019년 10월에 둘이 마지막 방송할 때는 참 김용민 씨가 그건 유튜브 화면으로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데 굉장히 많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또 헤어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는 이제 같이 스튜디오에서 같은 마이크, 같은 기계로 음성을 담는 이런 일은 없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KBS의 한 프로그램에서 또 연락이 와요. 왜냐하면 KBS 한 채널에서 여러 프로에서 사람을 출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출연을 못 시키고 있었는데 김용민 라이브에서 하차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그 김경래 기자가 하던 최강시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MBC에서도 MBC에서 그래도 시선집중은 제가 계속 하고 있었어요. 예, 거기서는 저를 안 잘랐어요. 왜 안 잘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거기가 이제 김용민 라이브하고 같은 프로그램이었으니까 시간대가 그래서 섭외를 못하고 있다가 제가 거기 끊긴 걸 또 소문이 나서 예, 그래서 또 프로그램 더 출연하기도 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끊기면 또 다른데 그러니까 한 군데 끊기고 한 군데 이어지면 그건 진짜 다행인 거고 근데 한 여러 군데 끊겨도 또 한두 군데 더 이어지고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총선 앞두고 몇몇 프로그램들이 더 있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대로만 가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는 총선 때까지는 갔어요. 근데 총선 끝나니까 프로그램이 없어지거나 코너가 없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또 생겨서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조국 사태 때문에 소득이 떨어졌다기보다는 2020년 총선 끝나고 나서 좀 한동안 한적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변화의 꼭지점이 된 것이 2020년 10월에 CBS에서 연락이 오는데 연락은 이미 몇 달 전에 갔었죠. 그래서 만났었어요. 제가 CBS는 그 전까지 한 번도 출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어떻게 CBS에서 왜 안 부르지?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안 부르지 싶은 데에서 또 부르는 나중에 또 부르는 그게 돼서 지금까지도 제가 CBS는 출연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20년 10월에 그 김종대 뉴스업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하 평론가랑 공동 출연을 해서 같이 뉴스 브리핑을 하는 건데 처음에는 그 프로그램에 많은 비중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사실상에 이게 3MC 체제인가 싶을 정도에. 근데 뒤로 갈수록 조금 줄긴 했는데 왜냐하면 청취율이 썩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근데 또 어쨌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게 또 뉴스 브리핑 코너를 해야 또 실력이 늘어요. 뉴스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거를 방지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뉴스 브리핑 코너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정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냥 지정해 주는 걸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럼 또 내가 관심 없을 뻔한 뉴스까지도 봐야 되니까. 제가 조국 사태로 얻은 게 뭐냐면 조국 사태 때 전에는 제가 법조 아이템에 굉장히 약했습니다. 근데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어요. 법조 아이템 쪽으로. 그리고 형사사법 체계에 대해서도 생각이 바뀐 부분도 꽤 있었고 정립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또 연합뉴스에
연합뉴스는 제가 정치 아이템으로 출연을 한 것은 지난 대선 때 직전에 몇 주 정도밖에 없었고, 주로 이제 사회 아이템 혹은 코로나로 출연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제가 연합뉴스에 출연을 하게 된 게 약간 재기의 신호탄이었던 거고, 악플도 또 달렸어요. 근데 악플들 중에 뭐라고 달렸냐면, 뭘 횡설수설하냐는 악플들이 달렸어요. 그게 왜 그렇냐면, 실제로 그랬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코로나거든, 아이템이. 근데 코로나인데, 이게 사실은 방송의 어떤 질문지나 이런 것들이 이 질문으로 내가 뭘 답해야 되는가 싶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이게 방송에서 좀 제작을 빨리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기도 하고, 코로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패널 중에서도 그 의학 전문 패널에 국한돼 있었지만, 더더욱이나 뭐 방송 작가분들이 코로나 전문가가 되고 이러기엔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질문에 뭘 답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아까 했던 질문이랑 거의 비슷한 질문인데 또 뭘 얘기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좀 스스로 정리가 안 될 때 횡설수설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코로나 아이템보다는 이제 사법, 법조, 뭐 사회 이쪽 아이템을 더 좋아했었던 거고,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2020년 12월 23일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때 마침 그날 수요일이거든요. 제가 수요일마다 연합뉴스 출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정경심 교수 판결 속보가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경심이 아이템으로 올라온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전날에 그 속보로 올라오면서 야, 이걸 해설을 하는데 떨리더라고요. 내가 이 사태로 경험했던 것들 생각을 해보면, 근데 내가 그 사태에 대한 정리를 또 하는 거잖아요. 해설을 하고. 예, 이게 떨리더라고요. 중립적으로 설명하려고 애쓴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더 떨리기도 했고. 예. 그리고 방송에서 진실을 말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막히거나 방해받거나 이랬기 때문에 그때도 마음이 급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뭐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그날 CBS에서 방송할 때도 그 부분은 제가 브리핑을 했었어요. 좀 감회가 새로웠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 같은 것이었죠. 근데 웃기는 거는 그 판결이 났는데도 악플이 또 달려서, 악플 달리는 거야 그렇다 치는데, 야, 진짜 그 김경래 기자가 하차를 하고 최강시사가 이제 최경영 기자로 바뀝니다. 진행자 KBS에서. 그래서 설날 특집인가를 한다고 이렇게 유튜브로 생방을 하는데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왜 김수민 씨는 조국 교수와 정경심 교수에게 사과하지 않냐고. 미친 새끼들 아닙니까? 지네가 패소해가지고 징역 4년 받아놓고는 그게 불과 2달 전의 일인데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새끼들 그 변함없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미 그 사실 정경심 교수 판결이나 이렇게 중요했던 게, 이제 언론들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난 김용민, 이동영 또 모를까 싶어요. 그 사람들 전략이 그쪽으로 가서 그런 거지. 아니라는 건 자기네들도 알 거라고요. 그 인식 체계가 마비되지 않은 이상은. 근데 이제 언론에서도 좀 부글부글 참고 있었던 언론에서도 좀 마음 놓고 저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된 건 맞아요. 정경심 교수 판결이. 예, 그러면서 방송이 또 좀 들어가게 되는데, 결정적인 기점이 됐던 거는 2020년 넘어가면서, 2021년이네요. 2021년 넘어가면서, 한겨레에서 만든 예언의 줌이었습니다. 그 예언의 줌은 방송 작가나 이 제작진들도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게 이어지는 거죠. 한겨레 예언의 줌 출연해서 뭐 KBS 더 라이브로 이어지고, 또 KBS 더 라이브를 보고 또 어디로 이어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제가 2021년이 되면서 출연 프로가 확 조금씩, 확은 아니지만 쭉 늘게 됩니다. 상반기 내내. 예, 그래서 많이 출연하는 평론가 반열에 좀 들어가게 되는데, TV조선 출연 제의를 받은 것도 이제 2021년 6월이었어요. 그것은 제가 왜 출연하게 됐냐면, 그쪽에 저를 추천하신 분이 있어요. 누군지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그분이 입장이 곤란하시게 될 것 같아서. 근데 참고로 그분은 뭐 방송 관계자, 그러니까 뭐 제작진 쪽은 아니고요. 방송에 출연을 하시는 분인데, 제작진한테 내가 어디 방송 가서 보니까 이 사람 괜찮더라 라고 해서 그렇게 추천이 그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TV조선 쪽으로.
근데 마침 제가 그분을 어딘가에서 만났어요. 지나가는 길에. 잘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저는 그분이 저를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 TV조선 그 좀 출연하시는 게 어떻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좀 그거를 풀 때도 됐다고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TV조선에 왜 출연을 하고 싶었냐면 막 예전부터 출연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이 좀 보수층 시청자들하고 또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좋은 얘기 해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진보는 민주당이 진보가 아니다. 진짜 진보가 뭔지 내가 보여주겠다. 라고 하는 거. 예, 그것이 있었고, 한편으로 조금 사적일 수 있는데, 내가 구미에서 그 만났던 보수 쪽 사람들은 TV조선을 보겠지? 예, 그들에게 나의 소식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한번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얼마 전에도 좀 가소로운 일인데, 뭐,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서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바꿔달라 해서 뭐 전화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구미시청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저한테, 요즘 방송에서 보니까 균형적이라는 거예요. 균형은 뭔 개뿔이 균형이에요. 둘 다 까니까 균형이죠. 그랬더니 뭐, 예전하고 다르시다고. 예전에 내가 언제 그런 민주당 안 깠냐, 내가 시원할 때. 내가 시원할 때 민주당이랑 뭐 같이 하는 거 봤냐고. 그랬더니 뭐 또 우기는 거예요, 또. 지가 뭔데 우겨, 지가. 박정희 기념사업 깐 게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하지도 않았어요, 그거. 그러니까 이런 식이잖아. 이미 인식들이. 이게 얘 대깨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편만 다르지 대깨문이랑 똑같은 인식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너네는 대깨문과 다를 바 없는 일부 보수 사람들은 너네라고 부른다면, 너네는 진보하면 다 조국 옹호하고 문재인 정권 옹호하는 줄 알았지? 아니거든? 이겁니다.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게. 그래서 TV조선 출연을 하게 됐고, 조금 지나니까 채널A에서도 제안이 들어와서 출연을 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 SBS 같은 경우가 제가 방송 데뷔한 곳이 SBS거든요. 서울에서. 팟캐스트 뉴스관장, 뭐, 시사전망대. 근데 시사전망대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진행자가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키죠. 그게 하필 또 2019년 7월이에요. 2019년 7월, 8월은 뭐, 한일 갈등, 조국 사태, 이거 통해서 저한테 잊을 수 없는 시즌이었던 것이고, 그때 사실 이제 제가 열심히 출연하고 있었던 SBS, CNBC, 지금 비즈로 이름 바꿨죠. 거기 직설이라는 프로에서도 원일이 씨가 사회자 하차를 하시게 되는데, 원일이 씨가 이제 당시 논설위원이었죠. SBS 논설위원이었는데, 의병 폄하 발언을 했다라고 해서 잘린 건데, 그게 의병 폄하 발언이 아닙니다. 예. 그때 의병이 들고 일어났지만, 지지 않았느냐. 정부가 역할을 똑바로 해라. 이거였어요. 의병을 폄하한 건 아니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어느 방송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의병들이 졌지만 역사적인 상징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건 졌다고 볼 수는 없다. 그거 하나는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근데 원일이 씨 본인이 저하고는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였으니까 그 방송을 하차하시게 된 다음에 식사를 했을 때 내가 그거 하나는 생각을 못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원일이 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근데 그거를 딱 짚어내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걸 딱 찍어서 비판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냥 닥치는 대로 의병 폄하했다라고만 얘기하더라라고 하길래 제가 한 방송에서 그거 하나가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 마녀사냥이었죠. 마녀사냥. 예,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녀사냥은 별개로 또 시사전망대 진행자분이 지하철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뭐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프로그램 폭파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SBS에서 저한테 연락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동안 SBS는 제가 안 나갔습니다. 못 나갔어요. 2020년에는 제가 SBS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게 프로그램 없어진 게 2019년 7월인데 그때부터 2021년 6월까지인가? 4월, 5월까지인가? 그때까지는 한 번 또, 어떻게 또 그렇더라고요. 방송 출연한다는 게, 어떨 때는 이 방송 굉장히 많이 나가다가, 어떨 때는 또
뚝 떨어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딱 한 군데, 제가 딱 한 번 나가본 데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제가 TV에서도 나간 적이 있어요. 김어준 씨 프로는 제가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김어준 씨 프로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고, TBS는 이제 다른 분이 하는 프로는 나간 적이 있는데, TBS도 이제 최근에는 제가 뭐 나간 지는 오래됐고, JTBC를 제가 한 번만 나가봤어요. 예, 뭐, 지난 대선 직후에 한 번 연락이 왔는데, 그 다음에는 또 연락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또 많이 나가는 데는 방송국이 따로 있고, 항상 그렇더라고요. 예, KBS도 제가 좀 많이 나간 방송에 속하는데, 지금은 제가 고정 출연은 KBS 또 없습니다. 더 라이브에 가끔씩 나가는 거 말고는, 그래서 이게 나갔다 안 나갔다 하는 게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 사이에 제가 한번 하차 사태를 또 겪습니다. 빅토리아 시크릿 사건. 네, 빅토리아 시크릿 사건 아시죠? 네. 제가 자꾸 만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무슨, 조국이 어린 아이를 껴안고 화살을 다 맞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예? 조민이 무슨 어린아이입니까? 내가 봤을 때 조국보다 조민이 더 철들었어. 조민이 더 어른이에요. 근데 뭔 개뿔이. 그리고 조국이 오히려 조민 정경심 뒤에 숨어있는 꼬락선이지. 그게 뭘 껴안고 화살을 맞아. 아직까지 1심 재판도 안 나왔는데, 딸은 지금, 대학교 입학, 대학원 입학 다 취소되고, 배우자는 감옥에 있고, 조국이 지금 얼마나 보호받았습니까? 이게 가소로운 그림 아니에요? 제가 근데 조국이 이렇게 화살 꽂혀 있는 거 보고 공작새 같잖아요. 빅토리아 시크릿 옛날에 공작쇼 패션쇼, 요거 나중에는 없어지죠? 그래서 제가 글에 분명히 써요. 옛날 빅토리아 시크릿 같네. 옛날 빅토리아 시크릿. 자, 그럼 빅토리아 시크릿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바로 그것부터 뜹니다. 사진이. 패션쇼 사진이. 속옷 사진이 뜨는 게 아니라 패션쇼 사진이 떠요. 근데 이제 그걸 뭐 조국이 착각을 했겠죠. 조국 씨가 착각을 하고, 우리 딸이 빅토리아 시크릿 속옷을 입고 다닐 것이라고 얘기한다. 아니, 생각을 해봐요. 상식적으로. 내가 왜 갑자기 속옷 얘기를 하겠어요. 또 모르면은 이게 문제야. 악플러도 그렇고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모르는 것까지 왜 얘기를 하냐고. 왜 입방정이 먼저고 손가락이 먼저냐고.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냥. 너 뭐 시험 쳐? 대답 안 하면 때린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막 이게 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강시사 KBS 라디오에서는 PD분이 죄송하다. 근데 워낙 지금 그러니까 좀 일단은 출연 안 하시는 게, 예, 그래가지고 하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프로에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제가 출연하는 프로는 아니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는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는 프로가 한 군데 생겼고요. 또 한 프로는 조금 기다렸다가 비 다 내리기 기다렸다가 조금 지나가지고 저를 다시 불러셨어요. 참 그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조민 씨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허재현 기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요 사람들은 제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겁니다. 예, 고소는 공소시효 지나기 전에 하면 되는 거니까. 예, 조국 씨는 저는 착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족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자, 근데 내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설명을 했으면 시발 조국도 내가 착각했구나라고 얘기를 한마디라도 하든지. 안 하죠. 인간은 잘못한 게 없는 인간이니까. 그러면 멋대로 짓거렸던 인간들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잖아.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예. 근데 또 재밌는 일들이 있었어요. 내가 어디 가니까, 어디라고 얘기하면 또 그쪽 양념질 할 것 같아서 말 못 하겠는데, 어디 촬영을 하러 갔는데, 촬영을 하러 나오는 길에 그쪽 회사 관계자들 몇 명이 날 보러 나온 거예요. 칭찬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지지 격려. 그러니까 조국 사태나 이런 민주당 양념질 때문에 언론계에 부글부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일로 인식이 더 나빠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저에 대한 인식이. 예, 오히려 조국 사태, 사실 조국 씨가 저를 언급한 건 실수였어요. 네. 저를 언급한 건 실수였고, 조국 씨가 저를 선거 때 추천사 쓴 게 막 돌아다녔는데,
그거 퍼뜨린 것도 지지자들이 실수한 겁니다. 오히려 조국 사태 때는 그걸 안 퍼뜨렸어요. 예. 오히려 제가 이렇게 부각될까봐. 근데 배은망덕한 놈을 공격하려고 이제 그때는 카드로 꺼내기 시작하는데 그 뭘 의미합니까? 추천사 받은 사람도 조국 옹호 안 해준다는 걸 의미할 뿐이에요. 예, 그래서 빅토리아 시크릿 사건은 저한테 타격은 안 되는데, 하지만 김수민이 성희롱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글을 쓰거나 방송을 했던 허재현 등등의 사람들은 허위사실로 제가 고소합니다. 그러고 이제 뭐 그 사건 지나면서 쭉 활동을 이제 겁날 게 뭐 있나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와, 사건이 터집니다. 2021년 9월 초 고발사주 의혹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있다고 했을 때 민주당 쪽보다 국민의힘을 더 많이 때렸던 것이 평론가 데뷔했을 때부터 2019년에 조국 사태 때까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제가 민주당을 더 때리진 않았어요. 위성정당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 있을 때는 둘 다 때리는 쪽이었는데, 민주당이 180석을 먹은 그때부터 제가 민주당을 더 까기 시작하죠. 근데 그 흐름이 꺾이기 시작한 게 고발사주 의혹 때부터입니다. 자, 고발사주 의혹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뭘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난 처음부터 윤석열이 여기에 관여를 했다거나 시켰다거나 이렇게 주장한 적이 없어요. 이 사건을 보도한 뉴스버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손준성 검사가 했다는 거고, 이건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윤석열도 이거는 이상한 일이다, 꼭 수사해야 된다, 나도 수사 받을 게 있으면 받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바로 공작 정치니 제보 사주가 있었다느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역시나 저기도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거리를 띄우게 되는 그 기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쪽은 뭐 없었냐? 대장동 의혹이 있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양쪽을 다 후두를 까는 플레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대선 때나 이런 거 다 설명하지는 않겠는데요. 언론에 출연하면서 저 같은 사람이 설 자리가 참 마땅치 않다는 생각은 계속 들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제가 한 프로에서, 정치 프로에서,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언론사가 그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식이 민주당 사람 한 명 부르고 국민의힘 사람 한 명 부르는 식으로 점철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흐름이 계속 강하게 진행되면 저 같은 사람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게 되겠죠. 3자 이상 패널이 구성이 돼야만 그때만 들어올 수 있겠죠. 예. 아니면 혼자 나가는 프로만 하거나. 사실 혼자 나가는 프로는 저만한 사람이 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만한 사람, 그러니까 제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포지션의 사람이 좋죠. 네. 제가 누구 편들어야 될 이유는 없고 사실과 해설 위주로 전달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2명씩 이렇게 짝 맞춰서 들어가는 프로에서는 제가 들어갈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나마 이제 하고 있는 게 채널A에 제가 뉴스A 라이브 금요일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게 되는 이유는 저하고 같이 출연하는 백성문 변호사가, 물론 거기는 이제 반민주당 성향인 건 맞습니다만 아주 막 계속 노골적이고 강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분은 보수, 저는 진보 이렇게 본다면, 근데 그분도 국민의힘의 모든 것이 잘못된 게 없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아니고, 저는 더더군다나 민주당 감쌀 생각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나마 좀 균형 맞춰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이게 어쩔 수 없는 각 방송사마다의 이게 주제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도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내가 국민의힘이랑 민주당 둘 다 깔 거리가 있어요, 현재 시국에서. 근데 한쪽 편으로만 질문이 많이 나오고 이러면 한쪽을 더 깔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언론사마다 좀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를테면은 제가 어디 아침에 출연을 했더니 거기에서는 그 양대 의혹 있잖아요. 지난 대선 때 고발사주 의혹하고
대장동 의혹이 있다 쳤을 때 그쪽에서는 대장동 의혹 앞에서 쭉 많이 다루고 고발사주 의혹 저 뒤에 밀려 있다가 또 시간 부족해서 잘리고 이러고 그날 밤에 어디 방송에 갔더니 거기엔 또 대장동 의혹은 다룬 둥 마른 둥 하고 고발사주 의혹은 쭉 다루고 이러잖아요. 양쪽에서 제가 한 얘기를 다 붙여서 보면 저는 둘 다 깐 거죠. 예, 거의 동일한 분량으로 둘 다 깐 겁니다. 근데 한 방송만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데서 좀 고민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하고 그 같이 출연한 패널들이 누구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제일 골 때리는 게 2명 출연했는데 저 말고 다른 사람 민주당 1명이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1명이잖아요. 그럼 좀 골치 아프지. 국민의힘 사람 출연해버리면 내가 민주당 까는 게 힘들어져요. 오히려 둘이 같이 까면 이상하잖아. 그러면 제가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한 건 아닌데 이것까지 까는 건 그렇다라고 변호해 줄 수 있는 걸 일단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민주당 입장을 설명을 해요. 그냥 소개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그 정도도 안 된다 싶으면 냅다 국민의힘은 뭘 잘했어 하면서 국민의힘을 까버리는 거죠. 민주당은 두둔할 게 없으면. 그래서 2명 출연하는 프로가 2명 출연했는데 나 말고 다른 패널이 특정 정당 패널이다 했을 때 조금 이게 골치 아픕니다. 네, 나는 민주당 국민의힘이 아니니까. 예, 이런 경우가 좀 골치 아프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2명 들어가는 프로에서 좀 설 수 있는 운신의 폭은 좁지 않을까. 그나마 이제 YTN에서 김민하 평론가하고 저하고 목요일 밤에 출연을 나이트 포커스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둘 다 평론가로서 출연하는 거니까 그나마 나은 겁니다. 사실 둘 다 진보 성향이죠. 그리고 사실 둘 다 거대 양당 다 깝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거대 양당을 까면 중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한 번도 내가 중도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양극화된 지형들을 계속 보고 있는 건데, 제가 원하는 거는, 양쪽의 대깨를 다 끌어들여서 싸우고 싶은 거예요. 제가 원하는 그림은 그겁니다. 싸움이 필요하다면. 싸우려고 평론가 하는 건 꼭 아니지만, 제가 몇 번 언급하기도 했었던 주유소 습격 작전, 마지막 장면. 예, 4인방, 주인공 4인방이 있는데, 양아치하고 조폭하고 다 불러 모읍니다. 양쪽이 다 나오죠. 근데 양아치들은 4인방이 조폭인 줄 알고 조폭들은 4인방이 양아치인 줄 알아요. 근데 4인방은 뭐다? 자기 앞에 있는 놈 패면 됩니다. 이놈 패고 저놈 패고 하면 돼요. 그겁니다. 할 거면 싸움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매체 양극화가 심하다 보니까 어떤 데 가면은 이쪽 편만 와 있고 악플러들이나 이 보는 사람들이 어떤 데 가면 저쪽 편만 와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사실 그 진영 논리가 강한 뉴미디어보다는 레거시 미디어에서 할 일이 더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이쪽 저쪽을 다 후두룩 가는 나의 신공을 보여줄 수 있지. 이쪽 저쪽 앞에서, 한쪽 앞에서가 아니라. 근데 참 요즘에 팬덤 정치 말이 많은데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도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또 그만큼이나 지키기도 어려운 것이 방송의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평론을 맞이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제 까는 걸로 치면 제가 양쪽을 다 까는 걸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국회 다수파는 민주당이고 정신 못 차렸고 또 정권 잡자마자 뻘타를 날리고 있는 국민의힘도 있고 그런 이상은 제가 당분간은 양쪽 다 후두룩 까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2024년 총선 결과가 또 기점이 되겠네요. 그때 누가 이기느냐. 왜냐하면 이긴 쪽이 또 까일 거거든요. 나한테. 그러니까 잘해가지고 이기면 몰라. 근데 덜 못해서 이기는 상황이니까 이긴 쪽이 저주를 받는 거죠. 나의 저주가 아니라 스스로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한국 정치라는 게 승자의 저주. 근데 제 평론가로서 갖는 바람은 더 이상은 좀 그런 선거를 안 봤으면 좋겠고 누가 더 잘하는지를 얘기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 때 평론을 시작을 해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과연 지난 6년 동안 세상이 뭐가 그렇게 좋아졌는지 알 수가 없네요. 더 나빠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것을
그 시청자, 청취자들과 함께 이겨내는 평론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 제가 끊지 않고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많이 나올 줄 알았으면 이것도 연재를 하듯이 할 걸 그랬나 봐요. 근데 제가 또 제 얘기를 자주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번 했을 때 몰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네, 이제 시즌2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저가 혼자서 녹음하는 에피소드는 시즌2에서는 여기가 마지막이고요. 멤버 3명이 하는 에피소드가 한 편 남아있습니다. 토요일 0시에 올라오는데 그 에피소드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